오늘은 이 르네상스 시대를 빛낸 두 명의 천재 예술가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 레오나르도. 노트구나. 레오나르도 남긴 노트 그런 건가. 350. 아,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사간 거예요? 예. 천재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drove him to understand art and science. And that idea that if you just look carefully, that you could really figure the world out. 이 노트의 주인공은 모나리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같은 걸작을 남긴 바로 그 인물.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파리의 한 경매장에서 완성작도 아닌 한 누드 스케치가 약 307억 원에 낙찰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307억? 전 세계에 10점도 남지 않은 희귀성 때문에 역대 최고가를 달성했던 것이죠. 스케치의 주인공은 피에타, 최후의 심판 등의 대작을 완성했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였습니다. 워낙 유구한 역사가 흘러서 이들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료를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증하려고 합니다. 미술사. 그러면 피렌체는 어떻게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된 건가요? 먼저 이 르네상스에 일어났던 시기에 그 배경, 그 시기에 이탈리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북부에 위치한 독립국가들과 중부에 위치한 로마 교황령, 그리고 남부에는 나폴리 왕국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때 이 로마로 가는 여러 순례자들이 거쳐가는 이 길목에서는 여기서는 양모무역이나 금융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도시가 바로 피렌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렌체에서는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한 이런 신흥 계급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메디치? 메디치 가문입니다. 네. 메디치 가문. 그 예술가를 많이 후원했던. 네, 그렇죠. 네. 메디치 가문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 규모는 무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올타임 17번째, 역대 17번째 부자였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에 자산을 대충 지금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20조 정도의 20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한 부를 토대로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가문인데요. 이 메디치 가문을 필두로 해서 이런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신흥부유층, 그리고 귀족들의 후원들이 계속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15세기, 16세기에 이르면 예술가들이 굉장히 개성이 있는 그런 다채로운 작품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독자적인 행보, 아주 독보적인 행보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했던 그런 신이 내린 천재 예술가,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습니다. 네. 이 레오나르도는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다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가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을 것 같지만 사실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은 사실은 결코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우한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이제 아버지가 공증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대충 어떤 이 증서는 진짜다 같은 거를 사인해주는 이러한 공증인이었는데, 근데 이 젊은 시절에 고향에 왔다가 고향에 있는 한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에 빠졌던 여성이
고아였던 거죠. 예, 그 고아였던 이 처녀와 뭔가 이제 이루어지기에는 사실 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에 피렌체 근처의 빈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빈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빈치 마을 출신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편히 뭐 다빈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려면 레오나르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정식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대신에 이 자연 속에서 자신의 눈으로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림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갔습니다. 아, 거의 독학을 한 거네요. 거의 독학을 한 셈이죠. 네. 그러던 중에 이 아들이 그린 이런 그림 스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것이 바로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아들을 예술가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한 아버지는 이 아들의 그림 몇 점을 들고 곧바로 이제 피렌체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에 도착을 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 가장 회화와 조각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은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공방이었습니다. 네. 이 베로키오를 찾아간 아버지는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의 그림 실력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이제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베로키오의 공방으로 가기 위해서 피렌체로 입성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이제 그 공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방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베로키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로키오가 자신의 그림에 레오나르도를 이제 조수로 참여를 시켰는데 이 조수가 그린 이 실력이 자신보다 너무 월등해서 혀를 내두르게 됐던 것이죠. 청출어람이네. 네, 그 청출어람인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뭐지? 하겠습니다. 이거 와 유명하죠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하죠. 두 천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레오나르도가 그린 부분이 바로 이 천사 부분인데요. 천사 부분. 이 두 천사 중에 한 명만 이제 레오나르도가 그린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천사가 왼쪽, 레오나르도, 왼쪽. 어떤 천사가 왼쪽, 레오나르도,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좀 더 그러니까 리얼하게 그린 거. 맞아. 네, 바로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천사가 맞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이 다른 하나는 이제 베로키의 또 다른 제자가 이제 그린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 보티첼리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 두 천사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레오나르도의 천사가 훨씬 더 좀 평화롭고 네, 생기 있어 보여요. 네, 흥기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금발인데 굉장히 고슬고슬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근데 오른쪽 천사가 너무 지금 행복한 상황에 화가 나 있어서 그리고 시야도 외면하고 있고. 네. 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맞는 게 오른쪽에는 천사가 약간 시선이 굉장히 일단 좀 불안하고 좀 이렇게 멍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얼굴의 윤곽선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오나르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턱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옅어요. 정확하게 선으로 그었다는 느낌보다 뭔가 이렇게 번져 있는 듯한 파스텔로 그린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얼굴이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하죠. 네, 이게 보통 일반적인 베로키오 공방의 제작 방식이에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그거와 이미 다르게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었구나. 일찍부터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선으로 이렇게 형태를 구분했던 그 당시의 기법과는 뭔가 조금 다른 그러한 기법들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계선을 살짝 흐리게 표현하는 일명 스푸마토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스푸마토 기법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희대의 명작 모나리자에서 완전히 꽃피우게 된 거죠. 1477년 25살이 되자 이제 독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 시내에 첫 번째 자신의 작업실을 열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인정받은 화가가 첫 작업실을 열었는데 이것도 역시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제는 조금 아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좀 있어야죠. 아니요. 저는 이분은 그런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다른 미술 화가들한테 시기 질투가 있지 않았을까. 레오나르도의 작업실은 5년 만에 실패해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완성한 작업이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늦어지고 이게 아니라 5년 동안 주문을 받아서 완성해서 넘겨준 작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주문을 해도 완성을 못한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작품 의뢰가 전혀 들어오지 않게 됐던 거죠. 이유가 뭐지? 왜 그런 거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힘이 실리는 것은 본인이 이 예술에 대한 이상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미 너무 훌륭한 작품이라서 다 한 것 같은데요인데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는 아직 한참 많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67년의 생애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한 레오나르도의 완성작은 20점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1481년 3월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외곽의 한 수도원으로부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주제의 작품을 의뢰받게 됩니다. 전해져 오는 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이 수도원과의 계약에 공증까지 서서 아들을 도왔다고도 하는데요. 그 계약 내용 자체도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규현 씨가 읽어주시죠. 그림이 완성될 경우 작품 대금 명목으로 수도원에 기증된 땅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료, 금,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재료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늦어도 30개월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이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파격적이지 않아요? 수도원 기증의 3분의 1을 주는 거면? 그쵸,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럼 네. 완성됐을 때 보상이 되게 크네요. 네. 네. 하지만 완성 못하면 완성 못하면 너 혼자 비용은 너가. 네. 비용도 다 돼야 되고. 네. 네.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릴 때 재료비는 웬만하면 주문자가 해주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문을 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아니면 선계약금을 할 때 이만큼은 재료비로 써라 해서 먼저 주는데 이 레오나르도의 계약서를 보면 레오나르도가 재료비를 전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원체 마감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미완성 딱지가 붙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사실은 이익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만큼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는 굉장히 절박한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레오나르도가 이번에는 그러면 그림을 완성했을까요? 해야죠. 아 해야 돼 제발 좀 하겠죠. 재료비 다 예. 부담해야 이건 안 되는데. 하면은 안 돼. 생활 제발 유지를 해라. 위해서라도 자기가 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직접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색감을 안 입혔네요? 이거 보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햇빛을 많이 받았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완성작인 것 같으세요? 미완성인 것 같으세요? 미완성이요. 같아요. 누가 봐도 미완성이죠. 그리다 완성. 말았네. 이 작품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고 3명의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뜬 별을 본 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바치는 그 순간을 묘사한 작품인데 역시 채색이 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떤 일에 굉장히 매료되어서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개업을 하게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개업을 한다고요? 네. 아니 그림을 그리시려니까 왜 개업을 하셨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음식을 이제 접시 가득 이렇게 담아서 먹는데 레오나르도는 굉장히 소박하게 접시에 뭐 당근 넣고 엔초비 하나 넣고 뭐 이런 프랑스 스타일이네. 프랑스 스타일이네. 리벨 키진 같은 싫어, 예, 이탈리아. 그런 식의 요리.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뉴들을 내어놨기 때문에 식당이 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드디어 이 레오나르도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에서는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피렌체에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외국에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때 레오나르도 역시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레오나르도가 가게 된 곳이 바로 밀라노였습니다. 그럼 밀라노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려면 메디치 같은 후원자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이 좋게도 레오나르도는 피렌체보다는 오히려 밀라노에서 곧바로 대단한 그런 후원자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후원자가 바로 이 면적으로는 피렌체의 3배 크기인 밀라노를 다스리는 스포르차 가문이 있어요. 이 스포르차 가문의 수장이었던 루도비코 마리아 스포르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보냈던 이력서 되게 남아있는 유명한 서류잖아요. 네.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쫙 써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이력서 한 장으로 이제 밀라노 최고의 권력자의 지원을 레오나르도는 얻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간절했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레오나르도. 굉장히 간절했죠. 네. 별의별 걸 다 써놓은 거 보면 네. 이력서에. 이때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사람이 남긴 그 노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우와. 이거 전투마차, 전쟁마차. 네, 그런 거 같아. 네, 지금 은지원 씨가 바로 보고 맞춰주셨는데요. 이거는 앞에 저 마차가 있고 앞에 뭔가 풍차처럼 되어 있는데 저게 풍차가 아니라 낫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앞에 있는 이 그 적들을 해치는 그런 전차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이 뛰면 이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네네네, 그런 셈이죠.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쉬울 수 있는데 엄청 큰데? 예. 석궁이죠. 네, 석궁이죠. 형태만 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석궁의 밑에 보면 밑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쏠 수 있는 석궁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조종을 하는 석궁인 거죠. 와. 그래서 이 전차와 석궁은 레오나르도가 이 밀라노에 가서 군사 기계로 고안한 그런 대생들입니다. 다음 그림도 볼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당시에는 사실 자전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앞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와. 거의 몇백 년을 앞서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을 못하지 그림을. 그렇죠. 호기심이 하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그림들은 이 사람이 남긴 노트의 일부분에 정말 불과한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빌 게이츠가 왜 저걸 샀는지 알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노트를 보면 또 이런 과학 무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탐구한 흔적도 굉장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가 그린 그림을 한번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내부도- 유명하죠. 네, 이 그림은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은 대체 뭘 표현한 걸까요? 결국 팔 벌려서 그냥 이렇게 돌면 원이 그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신체 비율을 나타낸 것 같은데. 네, 이건 일명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고 하는 인체 비례도를 그린 건데요.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누워서 이렇게 팔다리를 뻗으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리게 됐고요. 정사각형의 틀 안에도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데 두 팔을 벌린 길이와 그 사람의 키가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되게 수학적이네요. 네, 수학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에 와서 이 스포르차 가문의 전폭적인 이런 지원을 받게 된 지가 이제 한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다른 직업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후원으로 엄청난 크기의 청동 기마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가 그린 김하상의 스케치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높이가 대략 한 8m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김하상을 계획을 했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이거는 완성해요? 네, 이게 계속해서 좀 이 레오나르도의 완성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또 이제 밀라노 공국이 내부 사정이 또 생기면서 결국 이 청동 김하상 역시 완성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완성이구나. 지금까지 완성된 게 거의 교수님, 근데 지금 1시간 40분 얘기했는데 아직 한 작품도 안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 완성된 작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1494년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고 하는 수도원에 이 벽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디어 레오나르도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자 르네상스를 빛낸 역작이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뭐지? 어떤 그림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야? 나 뭔지 알아. 이거 보려면 2주 걸려요. 한참 걸리죠.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예약해야 예약해야 되고 되죠. 못 네. 봐요, 못 봐. 반응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이 그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가짜도 드디어 너무 많고. 등장했어. 네, 뭐 패러디도 너무 많고 이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은 성경의 내용 중에서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내일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예수의 말을 듣고 12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 표현과 액션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신이라는 이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관람자를 몰입시킨 거죠. 밀라노에서 레오나르도가 이런 스포르차 가문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고 극찬을 받고 있을 때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을 등에 업은 한 신인 조각가가 예술계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미켈란젤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르네상스 미술을 이끈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보나로티라는 이 사람은 레오나르도와 성격, 외모, 그리고 예술적 취향까지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고집도 세고 성격도 까다로워서 주위 사람들과 굉장히 다툼도 잦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떤 예술에 대한 도전 정신만큼은 굉장히 남달랐던 그런 이상주의자였죠. 교수님 근데 그 레오나르도는 태생 때문에 조금 그 어린 시절 좀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하지 않았는데 미켈란젤로는 어땠어요? 레오나르도와 달리 또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부터 또 이 미술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사실 이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13살이 되자 피렌체에 있는 공방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대략 거기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미켈란젤로의 인생이 뒤바뀔 만한 정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로렌초 데 메디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와. 이 로렌초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렌초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미켈란젤로였던 거죠. 그래서 로렌초는 어린 미켈란젤로가 갖고 있었던 이런 조각 솜씨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 메디치 가문의 양아들처럼 특별한 어떤 이런 대우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는 로렌초가 사들였던 수많은 어떤 조각과 예술 작품들 그리고 고대 미술품이나 책들 이런 것들이 즐비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대생들을 보고 책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야, 시작이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된 이 미켈란젤로는 21살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간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의 명성을 널리 떨치게 한 대단한 작품을 이때 완성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르네상스 조각의 레전드로 기억되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나도 보면 알까?
피에타라는 작품은 자비 혹은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담은 작품입니다. 현재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죠. 와, 이걸 어떻게 조각했을까? 너무 대단하다. 다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피에타가 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르네상스 시기에 최고의 조각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걸까? 바로 너무 섬세하다는 겁니다. 예. 저 신체를 저렇게까지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나? 옷도 너무 그냥 리얼해요.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마른 몸의 근육이라든지 골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야,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목주름까지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았을 때 이게 살에 눌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죠, 이런 걸 그죠. 표현했다는 거 같아요. 약간 그 어떤 큰 통에다가 무슨 페인트 칠을 넣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아,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알베르토 씨, 이 피에타 공개됐을 때 당시 반응이 진짜 다들 저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물론 와,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대비 너무 작게 나왔다고 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훨씬 커 보여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정령에서 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이거 뭐지? 더더군다나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피에타와 비교를 해보면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걸작인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와. 갑자기 몇백 년을 껑충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인물의 표정들만 보더라도 이 나무로 만든 피에타에서는 그 아들을 잃은 엄마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반면에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는 정말 고요하고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아름답네요. 네. 감정까지의 절제된 부분까지 완벽하게 담아낸 이 조각을 만들었을 때의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겨우 24살이었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야. 아니 교수님 네. 근데 대단하다, 진짜 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리석을 깎아서 저 인체에 뭐 힘줄 근육 뼈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표현을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다른 동시대 조각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나았던 부분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해부 때문이었습니다. 해부요? 예.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에 거주를 하면서 아까도 무슨 많은 특권을 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심취했던 것이 바로 해부학이었습니다. 맞아.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를 작업하기 전에 볼로냐에서 직접 사람의 몸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방부제도 없고 냉동 이런 게 없으니까 시신을 받으면 썩기 전까지 2, 3일 동안 그냥 꼬박 해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육과 뼈,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정맥이나 미세한 연결까지 이제 인체의 그 구성 원리를 직접 살펴보고 또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탁월한 조각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 조각가들의 어떤 이런 작업 방식을 살펴보면 미켈란젤로의 어떤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의 조각가들은 이 끌과 쇠망치를 이용해서 대리석을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쪼아가면서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요. 저게 가능해? 대박이다.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달 것 같아. 그러니까. 최선일 것 같아. 얼음 깎듯이.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리석이 있으면 한쪽 면을만 계속 이렇게 파내면서 완전한 형태의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저 돌덩이를 보면 그 안에 자기가 만약에 천사를 조각하고 싶으면 천사가 그 모습으로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구속하고 있는 나머지 부위만 떼내면 안에 천사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눈이 멋있다. 다르네요. 그냥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대단하다. 예, 이렇게 피에타를 완성하면서 이제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의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소식이 날아드는데 고향인 피렌체에 엄청나게 거대한 이 대리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렌체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때 레오나르도도 17년간의 밀라노 생활을 정리하고 피렌체로 돌아와 있었어요. 드디어 이 시기에 이 두 거장의 운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와. 바살이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23살이에요.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말 서로를 싫어하고 얕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왜냐하면 그 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 회화가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본인이 조각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술적 성향이 서로 굉장히 반대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 라이벌이 피렌체에서 맞부딪힌 첫 번째 신경전은 말싸움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레오나르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친구와 함께 이제 피렌체 광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피렌체가 낳은 최고의 시인인 단테라는 사람의 이 시구절을 막 이렇게 읽으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레오나르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레오나르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 자리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는 사람들한테 저 친구가 어쩌면 단테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한 거라고요?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한 미켈란젤로는 여기에 굉장히 시니컬하게 신랄하게 대꾸를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직접 설명하시죠. 청동 기마상을 만들려고 한 것도 거기에 실패를 한 것도 창피하게 그 작업을 중단해야 했던 것도 모두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거 래퍼 디스트랙 있네, 디스트랙. 디스전 장난 아닌데요. 일단 한 4피 정도. 이 말을 들은 레오나르도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존심 완전 구겨지죠.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얼굴을 빨갛게 붉히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총동 김화상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뭐 시도도 스케치만 못했는데. 해놓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신경전이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정말 더더욱 깊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당시에 피렌체의 정부로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성경 속의 영웅이었던 다비드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피렌체에서 이 다비드상은 정말 인기가 많은 주제였어요. 이미 예전부터 이 다비드상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왔던 주제였는데 많은 조각가들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있는 승리를 거둔 다비드를 묘사를 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은 지 3년 만에 이제 1504년에 다비드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된 다비드상은 이것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아, 말이 안 돼. 진짜 대단하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소년이 아닌 오히려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던 것이죠.
다비드의 얼굴이 왼쪽으로 이제 틀게 해서 앞에 적을 바라보고 있는 몸의 이 움직임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에 붉어진 이런 핏줄 이런 걸로 싸움에 임하는 긴장감까지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훨씬 더 남성적이에요. 몸짱에다가 진짜 막 싸움 잘할 것 같고 당당하고. 네, 그야말로 이 해부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탐구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놀랍네 이건 진짜. 진짜 대단하다. 알베르토 씨, 저 다비드상이 또 어떤 점이 그렇게 훌륭한가요? 이렇게 딱 보면 두산이 사실 우리 일반적인 이렇게 인체 비례에 대비하면 좀 크게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미켈란젤로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려다 보는 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원근법을 사용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전 그 조각상들하고 다른 게 일단 나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나체야말로 신이 창조한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약간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예. 게 있는 거구나. 이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만의 하나의 표현법인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렌체 정부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이 다비드상을 이 피렌체 지도자들은 이걸 어디에 놔야 되는지, 이걸 어디에 전시해야 되는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를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장소결정위원회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장소결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오나르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사이가 좋지 않은 레오나르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죠. 이 작품을 만든 미켈란젤로는 이제 자신의 작가의 의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 작품이 피렌체의 시뇨리아 궁, 그러니까 지금의 피렌체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궁전 앞에 광장에 전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오나르도가 또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건 아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조금 눈에 좀 덜 띄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자기의 자존심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어떤 건물 안에 넣어서 비바람으로부터 이제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보관이 됐나요? 이 선정 싸움에 승리한 건 결국 원작자였던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이 시뇨리아 궁전 앞 광장에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놓여지게 되면서 고대 이후로 공공장소에 전시된 최초의 나체상이 되었죠. 와, 파격적이었겠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지금은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 안으로 이제 옮겨져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가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팽팽한 어떤 이런 긴장감이 이어지던 바로 그때에 정면으로 두 사람이 맞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야? 피렌체 정부는 또 이제 레오나르도가 마침 또 이제 피렌체에 와 있으니까 이 궁전 그 큰 회의실, 가장 큰 회의실에 앙기아리 전투라고 하는 전투의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곧바로 이 작품의 스케치를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1504년에 다비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드가 완성이 되고 미켈란젤로의 일이 끝나니까 정부에서는 바로 이 레오나르도가 작업하고 있는 이 벽의 맞은편 벽에 미켈란젤로에게 또 다른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된 것이죠. 벽에도 벽화. 예, 벽화. 그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소리도 들렸겠네요. 들리죠. 내 등 뒤에 내 라이벌이 있는 거예요. 와. 벽화 배틀이네요. 벽화 배틀. 드디어 이제 피렌체를 뜨겁게 달군 예술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재밌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리게 됐던 작품의 주제는 1364년에 역시 피렌체가 이 피사를 상대로 거둔 카시나 전투라는 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피렌체를 뜨겁게 달군 예술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좀 불리한 싸움인데 미켈란젤로한테는 그지 않아요? 이게 조각가한테 왜 벽화를 그리래요? 한 가지 설은 임금 차이 때문에 미켈란젤로 분노했다고 해요. 열받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벽화 의뢰받았을 때 임금이 얼마였냐면 1만 플로린이었는데 피렌체 공무원이 100년 동안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자기 다비드상을 제작을 했을 때 400 플로린밖에 안 받았던 거예요. 뭐야? 열받아서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나도 벽화 그리게 해라. 내가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어필을 한 거죠. 이 두 사람은 정말 그 라이벌답게 스타일부터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레오나르도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장군의 모습. 완전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는 전투의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었는데 이런 표정이라든지 말들이 얽혀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엉켜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전투가 얼마나 잔인한지 또 야만적이고 광기 어린 전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이 레오나르도의 앙기아리 전투라고 한다면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인데요. 옷을 막 급하게 입고 있는. 그뭘 피리를 부나 뭘 붓는데? 뭐지 저게? 행군 중에 이제 더워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받아서 이제 빨리 이제 전투를 하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고 이제 허겁지겁 옷을 이제 걸쳐 입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는 이 두 손이라든지 바지를 막 이렇게 여기 입으려고 하는 이러한 병사들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씻을 시간도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이렇게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제 각자 자신의 그림들을 그리면서 경합을 한참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등 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레오나르도는 딱 뭐 하고 있는지 봤는데 온통 이제 남성의 나체들이 이렇게 막 질비하게 있으니까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아함이 결여된 어떤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사람의 몸체들을 그려놔서 저게 마치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호두가 담긴 호두자루처럼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레오나르도는 대놓고 회화가 조각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형태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켈란젤로의 주 종목이었던 조각 작품들을 이렇게 좀 동시에 비꼬으면서 카시나 전투의 스케치까지 이제 같이 이제 좀 속된 말로 디스를 한 거죠. 근데 확실한 것 같아요. 각자 분야에 있어서. 난 저 그림은 그냥 레오나르도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조각은 미켈란젤로인 것 같아. 이런 말씀 좀만 기다리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거장의 대결은 이렇게 탐색전만 하다가 불발로 끝나게 됐지만 이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는 세기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르네상스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1503년에) 아까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다가 51살의 레오나르도는 어떤 작품을 의뢰받고 어떤 귀족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그려진 이 초상화가 바로 현재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는 모나리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아, 유명하죠. 자, 이 너무 유명한 이 모나리자가 왜 수백 년간 명작으로 불렸는지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여자의 초상화인데 어떻게 보면 또 남자의 초상화인가 싶은 약간 이 두 가지 성별이 공존해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동요병도 보이고. 살짝 그러네요. 있네요, 근데. 맞아. 결정적인 이유는 이 당시의 미술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 기법이 이 그림 하나에 모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화물감을 이용했다는 것, 그 다음에 뚜렷하지 않은 외곽선으로
보다 더 사실적인 표현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스푸마토 기법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의 이 끝자락 부분과 인매의 끝자락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갈수록 어둡게 표현하는 이런 명암의 활용이라든지, 배경을 등지고 주인공의 좌우로 풍경이 서로 이렇게 대칭되어 보인다든지, 이러한 피라미드 구도를 사용해서 초상화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표현한 이러한 점이 역대 최고의 초상화로 손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독보적인 작품을 그릴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역시 이것도 해부입니다. 에? 레오나르도도 30여 구 이상의 시신을 스스로 해부해서 굉장히 긴 페이지에 기록을 남겼어요. 참 잘 그린다. 하나씩 진짜 하나씩. 잘 그려요. 이 두개골 해부도가 얼마나 획기적인 작품이냐면, 인간이 가진 이 그 네 가지 형태의 치아를 그려놓고 인간의 치아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32개라는 것까지 다 알아냈어요. 이 치아의 모습들도 완벽하게 묘사해서 치아의 뿔이라든지 어떤 치아의 그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기록한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치아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 썼다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노트에는 이 명장인 모나리자의 오묘하고도 신비한 미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입술 부분의 근육을 스케치한 건데요. 하나씩 하나씩 다. 다 입술이에요. 네. 와, 대박이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 표정 연구를 위해서 입의 근육과 신경까지 연구했고, 사람의 코는 정면에서 보면 10가지, 측면에서 보면 11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얼굴을 묘사를 했는데요. 화가는 해부하게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로지 사람을 잘 표현하고 싶다는 그 열망 하나만으로 인체를 해부하고 연구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모나리자가 정말 르네상스 최고의 어떤 작품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 유명한 모나리자는 완성작일까요? 미완성작일까요? 잠깐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눈썹이 없으니까 미완성? 기록에 따르면 이 레오나르도는 1503년에 이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한 이후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챙겨서 이 그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때가 될 때마다 계속 덧칠해가면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작품도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이런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절대 모나리자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요콘다, 라조콘다. 조콘다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탈리아는 모나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콘다라고 부르기도 한데, 모나는 그런 뜻이에요. 마담, 여성. 아, 그래서 리자 마담. 이름이 리자니까 마담 리자. 그래서 모나리자. 마담 리자구나. 옛날 피렌체 말로 모나 그거고. 그래서 로마로 향했던 미켈란젤로는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갔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교황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주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의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대형 천장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사실 처음 맡았던 임무는 천정화가 아니고, 미켈란젤로를 불렀던 교황이 선종하신 후에 묻힐 무덤을 조각하는 거였어요. 맞아.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교황이 마음을 바꿔서 미켈란젤로에게 천정화를 그리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된 거죠. 천정화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하게 되는데, 교황은 끝까지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려달라고 하다가 이제 미켈란젤로도 결국 이 작업을 승낙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고집도 꺾기 힘든데 교황님 고집이 더 세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만났으니 천정화를 그리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또 완성되기 전까지 이제
그 시스티나 예배당을 걸어 잠그고 그림을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도 이 교황이 주는 입금이 미뤄진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산이 잘 안 되니까 이 미켈란젤로도 꽤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존심 강한 이 두 불통이 만나서 불만이 터지게 됩니다.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아니 그럼 대체 언제 완성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미켈란젤로도 때가 오면 됩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성의 없게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성의 없는 이 태도를 보고 교황은 과연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너 그럴 거면 너 빠져. 레오나르도 다빈치 부르게. 굉장히 신선한 그럼 빡쳐가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신선한 답이네요. 네. 교황은 이제 지팡이를 나이가 많아서 짚고 다녔는데 이 손에 든 지팡이로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내리친 거예요. 지팡이로 예. 때린다고요? 안 그래도 이제 미켈란젤로가 자존심이 센데 거기다가 이제 지팡이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이 안 해! 이러고 이제 곧바로 로마를 떠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이제 교황도 그 불같은 성격에 한번 후려치긴 했는데 나가면 이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로마를 떠나기 전에 급히 이제 하인을 보내서 500두카토라는 돈을 이제 찔러주게 됩니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교황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맡은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작업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이 천정화를 결국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예배당의 정말 역사적인 이 천장화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실제로 봐야 되는데. 와, 이걸 다 그렸어요? 4년 동안? 대박이죠. 야, 진짜 막노동이네 이거는.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엄청 커요 이거. 이걸 다 하늘 보고 그렸다고? 와, 뭐야. 다 신들을 그렸나 보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린 거죠. 이거? 저걸 어떻게 서서 위를 보면서 그렸을까? 노아의 방주구나. 영수. 네, 이 천장의 한 가운데 있어요, 이 그림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숨결을 불어넣어주는 그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장화의 일부인 이 아담이 대략 한 5m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와. 와. 근데 저기 가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맞아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 대박이에요, 그쵸? 말이 네. 없어져요. 너무 맞아요. 아름다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화가 아니라 천정화잖아요. 그 천정 머리 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높이도 대략 한 20m 정도 되는 높이예요. 엄청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러면 이 20m 높이의 천장에 어떻게 과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러게. 누워서 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규현 씨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미켈란젤로는 발판을 짚고 올라서서 선 자세에서 고개만 이렇게 뒤로 젖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목이 아프다. 이거 목 디스크 오겠는데요? 바로 오죠. 이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자기 몇 안 되는 친구에게 이 자신이 천정화를 그리는 동안 느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비참한 작업이 내게 남긴 것은 퉁퉁 부어오른 목. 나는 지저분한 물을 마신 롬바르디아 고양이들에게 생긴 피부병과 같은 종기를 얻었네. 그 종기가 내 배를 점령하더니 마침내 턱 부분까지 번졌다네. 내 턱수염은 하늘을 향하고 목덜미가 뒤통수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네. 허리는 창자 속으로 파고들었네.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이제 예술가도 아니라네.
교수님 그 전체 그림에서 보면 양옆으로 네.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는 게 보이는데 이거 뭐 조각한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사실 이 천장화 사실 공개됐을 때 방금 규현 씨께서 말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게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러면 그 실체가 대체 뭔지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림인 것 같아요? 조각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조각상인데 그냥? 그죠? 뭐가 실체고 뭐가 조각상이에요, 그림이에요? 조각상. 요 삼각형 요 테두리는 실제 붙어 있는 조각이고요. 여기 되어 있는 이런 기둥과 여기에 그려진 이런 나체상 이거 전부 평면에 그려 넣은 그림이에요. 우와. 네, 미켈란젤로는 몸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그러던 중에 새 교황이 오면서 그는 또다시 르네상스 미술의 최고의 역작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은 이 세계의 종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 보낸다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천국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아랫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지옥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에요? 예, 또 여기에는 죄를 지은 인간들의 영혼을 실어 나르는 지옥의 뱃사공 카론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이 아랫부분이 지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 가운데 자리인 연옥이라는 공간도 나타나 있는데요. 연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자신의 영혼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또 지금 뭔가 가진 질병, 그 천장화 때문에 그렇죠. 얻은 상태에서 이걸 의뢰를 받았는데 이건 얼마나 걸려서 만든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은 공개되기까지 자그마치 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그 천장화보다 오래 걸린 거예요? 네, 더 오래 걸렸어요.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는 이미 60세가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얽힌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그림 속의 한 인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인물, 제일 구석에 있는 이 인물인데요. 원래 이 지옥에서 묘사된 이 인물은 지옥에 사신 미노스라는 인물입니다. 미노스예요? 네, 미노스. 이 작품이 4분의 3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이 교황이 사람들 데리고 그림을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이 교황의 의전을 담당했던 비아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교황이 의견을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체 군상이 교황의 경당 같은 신성한 장소에 그려져 있는 것은 지극히 못마땅하며 목욕탕이나 술 파는 곳이라면 조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약간 그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어땠을까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일행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 비아조라는 사람이 혹평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이 미노스의 얼굴에 비아조의 얼굴을 그려 넣어버린 거예요. 복수했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뱀에게 이렇게 막 휙휙 이렇게 감겨 있는데 지옥에나 이 가라고? 뱀이 또 자신의 이 그 성기를 물려서 이게 고통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이제 비아조가 자신의 얼굴이니까 교황한테 부탁해서 미켈란젤로한테 저거 좀 지우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하는데 여기서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지옥이기 때문에 교황인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남아 있어서
영원히 벌받는 꼴로 아.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복수를 했네요. 비아저 씨 얼굴이 남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실제로 비아조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그 목욕탕 같다, 유곽 같다, 뭐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이제 좀 죽은 후에 이 카톨릭 공의회에서는 이 그림을 사실을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왜? 이 당시 분위기로서는 이러한 올루드 같은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파괴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자를 시켜서 이 그 나체의 중요한 부분들에 덧칠을 해라라고 주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미켈란젤로 스승의 이 그림에 다 덧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어디요? 누구예요? 세 사람이 드러났는데요. 네. 어떤 사람 같으세요? 저 밑에 여기? 네. 진짜로?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정말요? 네, 자기가 그렇게 자기 모습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대체 왜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이처럼 끔찍한 몰골로 그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준 특별한 재능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우는데 낭비했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서게 될 최후의 심판 날에 자신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자신은 성자의 껍질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이 본인의 실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윗상, 우리가 이제 다비드라고 좀 부르는 이 조각상의 크기가 5.17m입니다.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때도 많이 타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탐구하는 걸로. 와, 진짜? 어떻게 깎았지? 미켈란젤로가 키가 컸나요? 여러 설이 있는데 이제 보통 키 아니면 조금 왜소했다는 설도 요즘에 더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의 특징이 뭡니까? 무르다. 무르다입니다. 무른 돌은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조각도 기술력이나 재료로 놓고 봐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나름대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대리석 조각하고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고, 이 조각상에 육박하는 거대한 그림을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에다 그려 넣은 거죠. 이런 작품을 누가 그리라고 하면 순순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백옥조도 안 그래요. 난 배고프기만 해. 나는 배고프기만 해. 아니, 왜냐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평생을 바쳐야 되니까 저는. 이 시스티나 예배당의 이 천장화를 그리는 그 난이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가 이 당시에 썼던 편지글이 남아 있는데요. 뒤틀린 자세로 일한 탓에 몸이 활처럼 휘어버렸네. 허리가 창자 속으로 파고들어 균형을 잡으려면 말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야 하지. 난 장님처럼 걸어 다니고 있어. 너무도 비참해진 나는 예술가도 아니라네. 그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누워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서서 그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 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머리 뒤가 등에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이 계속 입안에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꼬였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고, 거의 이게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수련과 수행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품을 직접 그 바티칸에 가서 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보는 순간 목이 아파요. 잠깐 감상을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신체에 무리가 가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의 5년씩 하면서 저 대작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이 작품을 향한 집념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그런 요소도 있었겠지만 정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가 가장 아마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어떠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하느님의 그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들이 지금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모습인데 오른쪽 모습은 그 조명을 옆에서 강하게 줘갖고 아까 얘기했던 철필로 그은 드로잉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세히 보시면 팔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로잉된 모습하고 실제로 완성된 모습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네네. 막상 계획은 했지만 그 위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거죠. 즉각 수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그림이 벽화라고 했고 제가 프레스코 벽화라고 했습니다. 프레스코 벽화는 이게 이탈리아어로 프레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석회 반죽을 벽에 바르고 물에다 안료를 개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석고가 마르면서 착색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사실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벽에 딱 붙여갖고 굵은 못으로 이렇게 그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루 정도 그릴 수 있는 양을 정확히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 올라가서 그릴 부분만 딱 저걸 그리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림이 울퉁불퉁하죠. 네, 그리고 붓터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죠. 물론 저건 20m 아래에서 바라다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눈 높이에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오른쪽이 아마 더 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진짜 저렇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가 자기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순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명장면과 한번 나란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작품이고 넘사벽 작품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가 봤을 때는 저런 좀 인간의 어떤 터치, 인간의 어떤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이렇게 물씬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명작이 우리가 조금 명작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조각가로서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때 그 나이가 20대입니다. 와, 20대. 와, 천재다 정말. 와. 이렇게 진짜 조각가로서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순간에 또 한 번 자기가 조각가로 승부할 수 있는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이 율리우스 2세가 자기의 무덤, 죽었을 때 묻히는 그 무덤의 조각을 미켈란젤로한테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슈퍼 메가급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이가 거의 8에서 10m쯤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각상이 40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비드상이 4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남기는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좋은 조각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멋진 돌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광산이 있는 까라라에 가서 진짜 좋은 돌을 찾기 위해서 몇 년씩 누비고 다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슬프게도 이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왜요? 그 당시 율리우스 2세 교황에게 건축으로 자문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라만테가 사실은 밀고 있었던 화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미켈란젤로보다 어리고 미켈란젤로는 성격이 좀 괴팍한데 성격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파엘로라는 작가입니다. 그의 먼 친척 되는 삼촌 정도가 되는 사람이 브라만테였는데 브라만테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사이에 불화를 만들려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누구의 주장이냐면 미켈란젤로 측 주장입니다. 한번 그와 관련된 그림도 남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브라만테가 초대 베드로 성당을 허물고 새로운 베드로 성당을 짓자고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한 젊은이가 또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라파엘로인데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절묘한 사람은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온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장면을 굉장히 심술궂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자기가 꿈꿔왔던 율리우스 2세 무덤 조성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게다가
미켈란젤로에게 천장화를 그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브라만테라는 거죠. 당연히 미켈란젤로는 이거는 거절합니다. 아직 회화적으로는 실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던 미켈란젤로가 브라만테가 자기를 나락에 빠뜨리려고 만든 일종의 간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황의 요청을 거부하죠. 저는 조각가이지 화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그 미켈란젤로 성격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교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프로젝트가 언제 끝났는지 미켈란젤로한테 물었는데 뭐 끝날 때 되면 끝나겠죠. 이 정도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정말 성격이 진짜 다혈질 성격인데,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교 지팡이 있죠. 그걸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미켈란젤로가 맞고 가만히 있었냐? 즉시 짐 싸갖고 고향으로 낙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이 막상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프로젝트는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미켈란젤로를 이렇게 달래게 됩니다. 근데 뭘로 달게 됐냐면 체불된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었어요. 예, 그게 미켈란젤로가 사형제인데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밖에 없었어요. 소년 과장이었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일찍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고, 두카토 500냥. 500냥. 예.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억 정도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돈을 받고 미켈란젤로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이 시스티나 예배당을 완성시키죠. 아마 이게 그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교황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정말 지척에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시스티나 예배당과 라파엘로가 일하고 있는 교황의 집무실과의 거리는 100m도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7살 어린 라파엘로라는. 더 기분 나쁜 거는 본인은 그래도 피에타상이라든지 다윗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라파엘로는 사실 뭐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말 신예 작가이거든요. 그에게 교황이 정말 지척에 있는 공간에 중요한 작업을 맡긴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경쟁 구도이고, 이거 지게 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교황 집무실의 스탄자 그림인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한테 느끼는 감정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그리기 위해서 1:1 드로잉을 그렸고,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 드로잉입니다. 중앙이 비어 있죠. 네. 사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예, 사실 이 계단 앞쪽에 우리 쪽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인데, 이 분이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로가 보기에는 미켈란젤로는 항상 어떤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외롭게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라파엘로 측으로 생각해서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낯서고 먼 게 아니라 고독한 천재로서 인정해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고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를 따라했다, 모방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짠가요? 그 라파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격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만화 속에 무슨 싸우다 보면 그걸 그대로 배우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그 처음에는 브라만테와 같이 우르비도라는 약간 시골 출신의 그런 로컬 화가였는데, 피렌체에서 유학하면서 그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로마에 와서 미켈란젤로와 경쟁하면서 미켈란젤로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화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죠. 예, 절대적인 능력이고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게 되면 표현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천재였던 다빈치까지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3대 천재 뭐 이런 거. 아, 3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있죠. 라파엘로의 안타까운 점은 요절입니다. 요절. 37살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르다. 예, 그것도 이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과로사로. 그러니까 일을 좀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하니까 많은 일이 몰려왔고 정말 젊은 나이죠. 30대 후반에 했던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봤던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교황의 집무실 벽화 다 그리고요. 그 당시 또 성 베드로 성당 설계에도 또 참여하게 되고 또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문화재 청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끊임없이 또 미켈란젤로와 얽히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나빠요. 이 두 사람이 경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갖고 끊임없이 이 두 사람한테 같은 그림이나 같은 곳의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스트레스. 보실까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와 친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던 베네치아 출신의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라파엘로가 거의 똑같은 사이즈의 그림을 프랑스 성당에 그리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둘이 그림을 나란히 걸겠다라는 거예요. 비교되잖아.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아주 측근인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와 라파엘로의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그림 비교로 자연히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자렛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저 나자렛의 장면, 오른쪽을 보시죠. 저 드로잉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레슨을 준 거죠. 이렇게. 다 해준 거네요, 저건. 그렇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습은 뭐예요? 천지창조의 모습이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모습 그대로 또 따온 거죠. 세바스티아노 델 피옴보는 철저히 자기가 누구의 모습으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저 그림을 완성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라파엘로의 기량이 어느 정도냐면 초격차입니다. 산상에 올라와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 아래에는 마귀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환상적이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아래 위 그림이 따로 놀기보다는 손짓, 몸짓 그리고 빛의 효과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효과를 주게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 승이에요? 라파엘로 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겼다, 이겼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거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을 그대로 모자이크로 만든 작품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제 그 제대화로 또 있기 때문에 혹시 로마에 가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또 한 번 굉장히 많은 생각을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작품을 쓰시게 될 겁니다. 이 그림은 뭐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그림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은 좀 받아들이기 곤란했던 모습이었던 완전 것 같습니다. 근육질이에요. 근육이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지금도 바티칸 벨베데레 궁에 있는 아폴로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굉장히 건정한 몸, 손의 자세, 특히 그 얼굴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똑같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교도의 신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는 이거는 신성 모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당시에 많은 비평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미켈란젤로가 성인과 성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완전 누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 신처럼 표현한 것도 불편한데 성인, 성녀를 완전 누드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시 비판의 목소리는 굉장히 거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교황의 의전 담당관이었던 비아지오 다 체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아마 앞장섰고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성당이 아니라 술집 아니면 뭐 매운 글에서나 적당한 그림이다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가품을 하냐면은 지옥에 빠진 영혼들이 첫 번째 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노스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염라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를 비판하던 비아지오다 체세나의 얼굴인 것이죠. 어떻게 이거? 이제는 이 사람은 이제 이 그림이 계속되는 한 자기의 역할은 뭔 거예요? 지옥의 염라대왕 얼굴로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위치입니다. 들어가는 문 입구 바로 위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를 비판했을 때는 어떻게 되돌아올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이 누드로 그려졌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었고요. 사실 이 비판 때문에 이 작품은 거의 파괴될 뻔합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양식 있는 사람이 있었고, 이 작품을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갈아엎은다면 그거는 정말 일종의 문화 파괴자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 때문에 이 작품이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지가 된 건데 상당 부분이 다시 그려집니다. 완전히 갈아엎는 대신에 이 누드의 중요한 부위, 성인 성녀의 소위 그 중요한 부위에다가는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진 모습은 일종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검열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저런 들어간 부분들은 다시 다 쪼아내서 다시 그린 그림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배려를 한 건지 미켈란젤로가 죽은 다음에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미켈란젤로는 이 상황을 보진 못했던 것 같고요. 이 작업에 들어갔던 화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기저귀 화가라고 했다는 거죠. 맨날 앉아서 뭐만 그리는 거예요? 기저귀만 그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웬일이야? 근데 저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 이렇게 중요 부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저 파란 부분만 엄청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가려놨는데 그거는 왜 저렇게 많은 수정이 필요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차피 이거 편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래는 이 남녀가 벗은 몸으로 저렇게 같이 그려졌고, 저 남자 성인, 비아지오 성인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기는 완전히 다 쪼아서 다시 그렸다는 거죠. 정확히 거의 완전히 미켈란젤로하고는 관계없는 세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명작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운명의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